500이라는 숫자. 이것은 단순히 서울 외환시장 전광판에 찍힌 네 자릿수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장 날카로운 경고음이자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시스템의 균열을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새벽 2시 잠들지 않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니터 앞에서 트레이더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이 임계점은 원화라는 화폐가 가진 신뢰의 바닥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100원대와 200원대라는 박스권 안에서 한국 경제가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400원을 일시적으로 돌파했을 때조차 정부와 시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500원이라는 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심리적 저지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동 환전소 앞의 전광판 숫자는 춤을 추고 있고 기업 자금 담당자들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풍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처럼 평온해 보입니다. 백화점은 붐비고 맛집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마치 냄비 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5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원화 자산의 구매력이 국제사회에서 30% 이상 삭제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도 평생을 바쳐 장만한 아파트의 가치도 달러로 환산하는 순간 이미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환율 폭등이 단순한 대외 변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 위기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500원 환율은 한국 경제 내부에 채샤 터진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교과서적인 대응이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 자본 유출을 방어하고 환율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의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뇌관, 바로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그 위에 세워진 부동산이라는 모래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금리 차이에 따른 손해와 환차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시장에 머물 자비로운 자본은 없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500원을 향해 치솟는 것은 외국 자본의 셀 코리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500원 환율이 가리키는 파국의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침묵.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연결고리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결코 도둑처럼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 땅이 미세하게 울리듯 시장은 붕괴 직전 끊임없이 파열음을 내며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광판에 켜진 붉은 경고등 중 가장 뼈아픈 것은 바로 무역 수지의 구조적 적자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생명줄인 외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반도체 신화에 기대어 수출이 부진할 때조차 안일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돌변하고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자체가 근본적인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쓰는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 방어막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 500원 환율은 그 필연적인 결과값으로 다가옵니다. 더욱 섬뜩한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 감지됩니다. 돈맥 경화, 즉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이 금융 시스템의 모세 혈관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있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단기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는 굴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가 깨졌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우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빌려줬던 수백조 원의 자금이 공사가 중단된 황량한 건설 현장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이 거품이 터진다면 그 충격은 건설사를 넘어 제2금융권 그리고 시중은행으로까지 전이될 것입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부도스 WAP CDS 프리미엄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폐가가고 있는 환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그 부채의 대부분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비유동 자산에 묶여 있다는 점을 치명적인 리스크로 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자본 유출의 압력은 대매 수위가 높아지듯 임계치를 향해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이 최악의 조합 속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속도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화에 취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2030세대의 비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터져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급매물만 간간히 소화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묵인해왔던 이 모든 징후들은 동시다발적인 충격으로 실물 경제를 강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쌓아올린 부채 주도 성장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환율 폭등은 가장 강력하고 무차별적인 수입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유, 가스, 밀가루를 사오는 가격이 30%씩 뛰면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 전반을 폭격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물가 안정을 외쳐도 환율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면 수입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통수에 몰리게 됩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자본 유출은 가속화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충격의 첫 번째 버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그 충격파는 곧바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전이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연결고리는 금융채 금리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치솟게 되고 이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과거 2~3%대 저금리로 5억 원을 빌렸던 차주의 이자가 월 100만 원 수준이었다면 금리가 6~7%로 튀는 순간 월 상환액은 25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돈만 2배 넘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고환율이 불러온 이자 폭탄의 작동 원리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붙는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는 데 올인하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기업들의 매출은 감소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유효 수요층은 증발해버립니다. 살 사람은 없는데 팔아야만 사는 사람들, 즉 이자를 감당 못한 급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1,500원 환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강제하고 이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마침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터뜨리는 바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환율과 집값은 사실 금리라는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으며 환율의 폭등은 그 쇠사슬을 맹렬하게 잡아당겨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 충격의 적나라한 메커니즘입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 500원이라는 환율의 공포는 이미 지구 반대편의 다른 국가들이 처절하게 겪었던 비극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경제의 교과서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봅시다. 100년 전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그들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그리고 화폐 가치 폭락이라는 늪에 빠져 몰락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자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찾아 헤맸고, 마트의 가격표는 매시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튀르키예 터키가 보여준 리라화의 붕괴는 우리에게 더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물가가 치솟는데도 금리를 낮추는 역주행 통화 정책을 펼친 결과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펀더멘털이 다르다라고 자위합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와는 체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고 외환 보유고도 과거에 비해 넉넉합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에도 정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제 기초 여건은 튼튼하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 있습니다. 1997년 당시 환율이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이 영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일순간에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바트와 폭락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한국을 덮쳤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냉혹해서 한번 위험 국가라는 낙인을 찍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과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기묘하게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일본처럼 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미국처럼 부동산 금융 부실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까지 더해집니다. 일본은 엔화가 안전자산 취급이라도 받지만 원화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팔아치워야 할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500원 환율이 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단순히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자본 유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자산시장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이를 막기 위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처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붕괴했습니다. 1997년에 한국이 그랬고 2010년에 남유럽이 그랬습니다. 지금 500원을 넘보는 환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경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500원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였던 수출조차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경제학 교과서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값이 싸져 수출이 늘어나는 제이커브 효과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와 중간재를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해 제품을 많이 팔아도 손에 쥐는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교역 조건 악화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해외의 현지 공장 비중이 높아 환율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도 못합니다. 결국 수출 대박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남는 것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뿐입니다. 이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가 한계 기업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일명 좀비 기업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도산을 넘어 고용시장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사장이 빚더미에 앉으면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월급이 끊긴 가게는 지갑을 닫고 소비가 멈추면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내수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바로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이라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의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수백조 원의 자금은 이제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자재비 인상과 이자 부담 증가, 고금리, 그리고 미분양 속출, 경기 침체이라는 삼중고는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서울과 수도권의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것임을 알리는 전조 현상입니다. 건설업은 수많은 하청업체와 인테리어, 이사, 가전 등 연관 산업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거대한 한 축이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시장의 바닥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폐업 문의가 쇄도하고 법원 경매장에는 빚을 갚지 못해 넘어온 아파트와 상가들이 쌓여만 갑니다. 500원 환율이 몰고 온 나비 효과는 수출 부진, 기업 도산, 내수 침체, 그리고 부동산 붕괴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이 아니라 생존이냐 소멸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벼랑 끝에 외줄타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고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버튼에 손을 올리는 순간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가계부채 폭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연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섣불리 인하한다면 시장은 이를 한국 원화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킹달러의 공습 속에서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입 물가 폭등이 서민 경제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딜레마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덫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시간 벌기에 가까웠습니다. 400원대가 뚫릴 때마다 외환 당국은 과도한 쏠림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는 구두 개입과 함께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찍어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는 하나 투기 세력의 공격이나 패닉, 셀링 패닉 셀링이 본격화되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우리는 고가는 충분하다라고 자신했지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정부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인위적인 환율 방어는 결국 외환 보유고만 고갈시키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책들은 당장에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가계가 빚을 줄여야 할 디레버리징 델레버리징, 부채 축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정책은 결국 가계부채의 총량만 키워놓았고 이제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취약한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연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원화 가치를 희생시킬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 한국은행도 마냥 버틸 수만은 없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지금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좀비 기업과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500원 환율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조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용할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500원 환율과 고금리가 지배하는 돈의 가뭄 시대, 개인에게 요구되는 생존 전략의 제일 원칙은 바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확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흑자 부도가 나는 기업처럼 개인 역시 하우스푸어나 주식 거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을 지키고 늘리는 생존 게임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현금을 쥐고 있어야만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탄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디레버리진 디레버링을, 즉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리가 5%, 7%로 오르는 시기에 대출을 갚는 것은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저금리 시대에나 통하던 달콤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이자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약한 고리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위해 일으켰던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몸집을 가볍게 하여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빚을 안고 버티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손절매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파산보다는 낫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통화 다변화입니다. 우리는 원화라는 단일 통화에 자신의 모든 부를 걸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원화 가치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기축 통화인 달러나 가치 저장 수단인 금으로 분산해 놓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 가치는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올라 전체적인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해 줍니다. 이것은 1,500원 환율 시대에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섣부른 저가 매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 많은 사람이 지금이 기회라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그 밑에는 멘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공포가 극에 달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리고 좀비 기업과 부실 자산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정리가 끝났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시장을 관망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이 난세를 건너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1,500원.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숫자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달려온 성장 방정식이 유효기간을 다했음을 알리는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빚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종교처럼 맹신했으며 위기가 닥치면 국가가 어떻게든 막아줄 것이라는 안일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듯 환율이라는 냉혹한 심판관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달콤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 청구서의 대가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고통스러운 형태로 우리 삶을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부채를 털어내고 부동산에만 쏠려있던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며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친다면 1,500원 환율은 몰락의 신호탄이 아니라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정부는 인기 영합주의를 버리고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하며 기업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혁신을 감행해야 하고 개인은 욕망의 거품을 걷어내고 삶의 단단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비는 내릴 것이고 바람은 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며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내일의 환율 전광판에 어떤 숫자가 찍히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경제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찬란한 아침이 될 것입니다. 1,500원의 경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깨어나라는 시대의 죽빗소리일지도 모릅니다.